안녕하세요. 해아책방 시청자 여러분.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중장기 AI 선행 연구와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최근 생성 AI가 굉장히 큰 화두죠. 사실 거의 전쟁에 방불케 하는 글로벌 국가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대 생성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초고대 생성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A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사람들이 입력을 주면 혹은 데이터를 주면 이 데이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류 혹은 구분하는 AI, 통칭 분류형 혹은 구분형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데이터 혹은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AI로 구분될 수 있겠죠. 해서 만약에 개 사진을 주고 이 사진에 있는 동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하는 AI는 통상 분류형 혹은 구분형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정원에 있는 사랑스러운 개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쁜 개들을 여러 가지로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는 AI가 있다고 하면 이런 AI들은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이메일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던가 글을 요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가 혹은 보고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 제법 잘 써주죠. 이런 것들이 모두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0년 5월에 GPT-3라고 하는 글을 사람 이상으로 잘 쓰는 AI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일반인 분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AI 연구자들이라든가 개발자들은 세상에 큰 혁신이 찾아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일반인 분들은 접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작년 11월에 챗GPT가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챗GPT를 써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시키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글 쓰는 거 관련해서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 쓰는 AI 그리고 글 쓰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성 AI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고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고 하는 것 관련된 굉장히 많은 투자 그리고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글쓰기뿐만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AI들 그리고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들도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제는 작곡하는 AI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일에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을 향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글 쓰는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AI는 학습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요. 이 공부를 하는 방법 자체가 기존의 AI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AI들은 특정 문제를 사람 대신 풀기 위해서 해당하는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학습한 AI는 특정 문제를 굉장히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면 인식을 하는 AI라거나 번역기라거나 요약을 하는 AI라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초거대 거대 언어 AI는 좀 다릅니다. 일단 학습하는 단계가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하나는 어떤 형태의 글이든 그냥 일단 글을 잘 쓰는 AI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학습 단계를 프리트레이닝 혹은 사전 훈련 혹은 범용 목적을 위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모델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실제로 GPT-3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전의 모델의 크기에 비해서 거의 1000배 가까이 커지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큰 모델을 충분히 똑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습에 활용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AI들은 보통 수조 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수조 개 정도의 단어가 되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집어넣어도 될까 말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 쓰는 AI는 일단 어지간한 글은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이 뭔가 이 글 쓰는 AI에게 내가 원하는 글이나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나의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전반적인 글은 되게 잘 쓰는데 뭔가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틀린 글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파인 튜닝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분야, 예를 들면 그게 법률이면 법률, 금융, 제조, 혹은 에너지, 교육, 다양할 수 있죠. 그런 각 전문 분야별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길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모범 답안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명한 분을 초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메일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이메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문가가 답을 달아주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는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 전문 분야의 데이터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분야에서 정말 쓸만한 글 쓰는 언어 AI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단계를 보통 육수에 비유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소체, 재료 엄청 많이 넣고 푹 구우면 육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내가 어떤 요리를 할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재료가 달라지겠죠. 그것이 추가 학습에서의 준비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사실 AI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든 제품을 만들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죠. 이런 적용 단계에서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해서 이런 추가 정보 혹은 피드백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 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RLHF라고 하는 단계, 서비스의 적용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더 강화된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챗GPT의 최근 근황입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챗GPT 사용자 수가 좀 감소를 하게 되고 7월까지 계속 쭉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생성 AI의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나?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업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5월부터는 사실 미국에 방학이 시작됩니다. 즉 학생 사용자들이 숙제를 할 때 챗GPT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가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감소가 된 거다라는 평가도 있긴 했었어요. 그걸 증명을 한 게 실제 8월 달이 되니 다시 방문자 수가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니까 이 반등 규모가 굉장히 높아져서 5월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챗GPT 사용자의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18세에서 24세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0%인 걸 고려하면 역시 학생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이 큰 비중을 갖고 활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챗GPT는 어쨌든 데모 서비스에 가깝고 실제 챗GPT가 아니어도 챗GPT 뒤에 있는 GPT-3나 혹은 GPT-4 같은 초거대 언어 AI 혹은 또 다른 거대 생성 AI를 바로 연결해서 API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하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수요 자체가 좀 옮겨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생성 AI의 어떤 성장은 전혀 줄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초고대 생성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누구나 AI 비서를 한 명씩 둘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발언의 맥락과 같이 하듯이 이제 정말 누구나 AI 비서가 일하는 시대. 어떤 그 오피스 프로그램들 많이 쓰시죠.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파워포인트 같은, 그리고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생성 AI가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하는데 이런 초고대 생성 AI가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챗GPT를 포함한 생성 AI를 활용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발표자를 만든다거나 혹은 국내외에 있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뭐 논문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자료들 요약 정리할 때 이미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코딩, 프로그래밍이죠. 굉장히 잘합니다. 이미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생성 AI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생성 AI가 여전히 한계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닌 글을 정말 사실처럼 잘 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그 신라, 우리 통일신라의 그 실질적인 그 통일신라를 만들어낸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위화도 회군 사건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알려달라고 챗GPT, GPT-4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애당초 사실이 아닌 내용이죠. 김유신 장군은 일단 대당 전쟁을 열심히 하던 그 시절이고 위화도 해군은 고려 말에 태조 이성계가 장군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혹은 요청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짬뽕을 해서 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의 사건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면 김유신 장군이 대당 전쟁을 할 때 위화도에서 670 몇 년에 회군을 해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국사를 열심히 책을 보지 않았다면 딱 속아 넘어가기 좋게 기가 막히게 글을 쓰는 거죠. 이건 구글 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 부족했을 때는 사실이 아닌 걸 마치 사실처럼 정말 잘 적어주는 거죠. 사실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생성 AI의 한계점이기도 하고 전문 지식을 많이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당초 그 프리 트레이닝,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사전 훈련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학습하는 방식에서 그 근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요. 단어 몇 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맞추도록 채워가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 앞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채워가는 형태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게 팩트가 되도록 보장을 못하는 거죠.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읽었을 때 그럴듯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나온 이 인공지능 AI를 구현하는 그 어떤 모델 혹은 방법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뇌 구조를 모사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인공신경망 중의 어떤 한 종류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2017년에 나왔는데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글 쓰는 AI 혹은 그림 그려주는 AI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인공신경망 안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된 지식들이 형태가 변환이 되어서 패턴만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그 압축되고 추상화된 어떤 패턴으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글을 쓰게 되는데 이때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존 초거대 생성 AI는 근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글을 쓰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대책이 없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서 반드시 이 특정 분야, 금융이면 금융, 법률, 의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분야 데이터로 열심히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 때문에 앞서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추가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 또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생성 AI를 활용한 챗봇류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명시적으로 정답을 다 만들어 놓고요, 그 정답지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글 쓰는 AI에게 글쓰기를 넘어서는 일을 시킬 때는 외부의 전문 앱을 연동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요 뉴스를 알려줘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글만 쓰게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오늘 주요 뉴스를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외부의 뉴스 앱을 연동을 해서 거기서 가져오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초고대 생성 AI가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고 어떤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초고대 AI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할 텐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이거를 완전히 자체 기술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 놓은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가 되질 않아요. 20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하고요. 데이터도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경험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논문이라든가 기술 보고서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왜냐? 기업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겨우겨우 GPT-3급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GPT-5가 뚝 튀어나와요. 이러면 또 격차가 엄청나게 멀어지죠.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초거대 생성 AI를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동안 1조 가량의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해당하는 그 기업의 주력 사업과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S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 즉 거대 언어 모델인데 앞에 S가 붙어요. 스몰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거는 거대 생성 AI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작은 AI들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보고들이 보면 이런 작은 모델들이 초거대 AI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특히 어떤 평가에서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와서 초거대 AI 필요 없고 그냥 SLLM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특정 어떤 평가에서 점수가 높다고 능력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토익 시험 점수가 높다고 영어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복잡한 문제일수록 작은 모델들은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비즈니스나 조직에서 큰 혁신이 필요할 때는 큰 모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독도 문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독도로 질문하든 다케시마로 질문을 하던 글로벌 빅테크에서 만든 모델들은 그냥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타에서,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죠, 메타에서 최근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라마2라고 하는 SLLM을 공개를 했고, 국내 스타트업에서 그 SLLM 라마를 한국어 데이터로 엄청 많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꽤 똑똑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 라마로 만든 한국어를 학습한 그 모델에게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딸이냐 물어보면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어의 추가 학습만으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때문에 한국어 중심으로 프리트레이닝 단계부터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AI, 생성 AI는 굉장히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쉽고 강력한 컨텐츠를 만드는 툴이 되기도 하고, 앞서서 AI 비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굉장히 많은 앱들을 실행할 수 있는
나 대신에 나는 이제 말만 하면 그 AI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 생성형 AI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엄청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32년 정도 되면은 미국 달러 기준 아마 1조 3천억짜리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600조짜리 시장이라는 얘기죠. 저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사실은 일하는 방식이 이 생성 AI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직 화이트 칼라들은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을 할 때 엑셀 장표에 있는 많은 표 수치 분석들을 혼자서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이런 생성 AI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문서 파일이 있으면 이 문서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업로드를 하고 이 생성 AI에게 그냥 이 문서를 발표 자료로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다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거죠. 업무가 굉장히 효율화되겠죠. 또 다른 거는 연구자들이나 저 같은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생성 AI에 업로드를 해서 그래프 그려달라면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기본적인 분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AI와 사용자 혹은 연구자가 논의까지 할 수 있어요. 심층 논의까지 하면서 좀 더 나은 실험 결과를, 좀 더 나은 실험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관리자라고 하면 특정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지 브레인스토밍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디자이너들도 다르지 않아서 이제 어떤 디자인을 초안을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심상적인 내용들을, 디자인 내용들을 글로 적어서 입력만 해도 굉장히 어떤 양질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초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성 AI가 요즘은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잘하고 코드 분석도 굉장히 잘합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 남이 짜놓은 코드 보는 거거든요.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자들이 생성 AI를 활용했을 때 생산성이 거의 2배 이상 향상된다는 보고까지 나와 있죠. 또 다른 일하는 방식은 결국 이런 생성 AI, 거대 언어 AI는 로봇으로 연결이 되어서 해당하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한 일을 할 때 혹은 산업 현장에서의 훨씬 더 똑똑한 업무를, 그리고 어려운 업무도 수행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초거대 생성 AI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사실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떤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기술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어떤 이 생성 AI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실제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직접 실행을, 앱들을 직접 실행을 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이 초거대 생성 AI에게 말만 하면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앱도 실행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초거대 생성 AI 기반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대화 데이터들, 그리고 앱을 실행을 했거나 우리가 업무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중요한 정보 데이터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생태계를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서 종속이 됐다면 우리의 모든 데이터들은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즉 데이터 주권이 상실될 수 있고, AI란 게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특성이 결정되다 보니 이런 문제는 AI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앱들과 어떤 업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AI가 중간에서 강력한 어떤 에이전트나 비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뭔가 실행할 앱을 결정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 형태로 붙이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 형태로 붙일 수도 있지만, 이걸 결정해야 하는 게 글로벌 빅테크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기 되게 힘들죠. B2B에서는 우리가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했던 많은 데이터들 중에 국가 전략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클라우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면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도 열어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사실 미국
기술에 실리콘밸리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 중동 등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자체 초고대 생성 AI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브릿지PT를 만들려고 선언을 했죠.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2,200억을 들여서 자국의 자체 AI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550억 정도의 보조금을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중동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대량의 컴퓨팅 인프라, GPU 인프라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생태계를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영어 문화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아랍어처럼 영어랑 언어 체계가 많이 다른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생성 AI, 언어 AI에 있어서 해당하는 언어가 비용과 속도에서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대략 4.5배 정도 더 비싸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이런 정량적인 비용적인 부분이 결국 이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생성 AI는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서 AI의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축적한 지식 외에도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가 만든 초고대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북미 영어 문화권에 편향된 AI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AI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하는 편향된 컨텐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은 영어를 쓰는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에도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언어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나라들은 더 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각 나라들이 글로벌 빅테크의 AI에 종속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게 되고 전 세계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기술 종속이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생성 AI 기반 기술 생태계가 종속이 되었을 때는 지금의 모바일 생태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모바일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앱 수수료를 올렸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게 앱을 만드는 회사의 어떤 비용을 좀 낮춰달라.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도 비용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를 탓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들은 기업적인 최저가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런 생성 AI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간의 어떤 협력 관계가 굉장히 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어떤 외교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우리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저작권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생성 AI 기업과 저작권자들이 우리의 저작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생성 AI 기반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미국 저작권자들에게는 후하게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저작권자들에게는 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어떤 예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가 뉴스 링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들,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페이스북도 구글도 뉴스 링크 서비스를 철수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된다. 별로 아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초거대 AI 전쟁 양상으로 국가 대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초거대 AI 기반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을 보여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과 학계들과 함께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초고대 생성 AI가 국가 대항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초고대 AI 경쟁력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